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이 탄생한 역사부터 둘러싸고 있는 현안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짚어보는 기업 리포트 시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기업은 바로 이마트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유통업체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대형마트가 넘쳐난다, 내수시장이 포화됐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체 브랜드와 또 새로운 대형 쇼핑몰을 통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 사업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했고요. 또 자꾸 덩치를 키우면서 점포를 여기저기 내다 보니까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이마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인사를 나눠볼게요.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리고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저희가 주제 영상부터 준비했습니다.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쇼핑시설을 선보이며 유통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마트. 각종 브랜드 전략과 쇼핑의 공간을 재창조하며 소비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데 갈수록 치열해지는 동종업계 경쟁과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찾아 비상하는 이마트만의 저력. 과연 그 혁신의 시작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수년째 유통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마트. 특히 영업 규제, 온라인 쇼핑의 부상 등으로 대형마트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마트는 작년 대형마트 3사 중 유일하게 실적 상승을 이뤄 유통명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형마트, 즉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역시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외형 성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앞서 나가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분명한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경쟁력이고, 두 번째 외형 성장 같은 경우는 이마트몰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씩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미 총매출액 기준 1조 원 이상의 사업부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마트의 외형 성장을 경쟁사 대비 이끌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기를 겪을 때쯤 변화가 필요하다 직감했던 이마트. 이를 위해 1등보단 차별화 전략에 나서 몇 년 전부터 창고형 할인마트 트레이더스, 자사 상표 제품 피코크와 노브랜드 등 실험적인 신사업 추진에 돌입한 것인데, 여기에 누구보다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정용진 부회장. 그는 자신이 직접 상품을 이용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소비자들과의 거리를 좁혀나갔고, 거부감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제품에 호기심이 가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입소문을 탄 피코크 제품들이 깐깐한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출시 3년 만에 5배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가격 거품을 뺀 노브랜드 역시 특별한 광고 없이 지난해 1,900억 원의 매출액을 거두며 이마트의 실적 상승을 도왔다. 트레이더스는 출범 6년 만인 지난해 연매출 1조 원을 돌파, 새로운 유통의 탄생을 알렸다.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마트. 그리고 지금의 혁신을 성공으로 이끈 주역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에 업계는 더욱 주목한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동생 정유경 사장과 각자 보유한 신세계 이마트 지분을 맞교환하며 책임 경영을 시작했다. 과거와는 다른 자신의 경영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순간, 그러자 정 부회장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5년간 준비해온 야심작 스타필드 하남을 내놓으며 승부수를 던졌다. 단순한 쇼핑몰의 행태를 벗어나 쇼핑 테마파크로서 내소한 힐링뿐만 아니라 스포츠먼트와 식도락이 들고, 그리고 테마파크에 걸맞는 편의시설과 서비스까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선진 쇼핑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직접 스타필드의 이름을 정하는 등 기획부터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도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들의 요구 및 불만사항 등을 듣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그의 전략은 이번에도 통했다. 개장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2,500만 명 돌파. 지난 8월에 개장한 스타필드 고향 역시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들이 몰려들어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10만 명이 방문하는 기염을 토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편의점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내세웠는데 위드미를 이마트24로 명칭을 변경해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색깔을 입혀나갔고 특히 로열티와 해지위약금, 24시간 매장 운영 강요 등 세 가지가 없는 산무 계약사항을 제시하며 신규 가맹점 늘리기에 나섰다. 그 결과 업계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점포수가 지난 10월 드디어 미니스톱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고 편의점업이 앞으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1년간 광폭 행보를 보이며 지금까지 오너 경영인으로서 능력을 입증한 정용진 부회장. 하지만 그에겐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이용객의 증가로 스타필드 하남과 고향의 주차 문제와 교통대란은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고 공세적인 사업 확장 속에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 게다가 중국 시장에서 쓴 좌절을 맛본 이마트가 또 다른 해외 시장에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 때문에 그동안 발상의 전환으로 혁신을 이끈 정용진 부회장이 지금의 문제점들을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업계는 더욱 주목한다. 쇼핑의 문화를 선도하며 유통업계 지각 변동을 일으킨 이마트. 지금의 한계는 또 어떠한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에게 새로움을 안겨줄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오늘 이마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일단 그 이마트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인철 소장님,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요,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그 인지도라고 할까요?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마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제가 1990년대에 네네. 이제 미국의 이제 유통업체를 간 적이 있는데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였습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이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들어오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문화적 네. 충격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큰 이 카트 안에 창고형 매장에 박스째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미국인들이 상품 가득 담아서 카트가 한두 개씩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저걸 다 소모를 할까? 어떻게 먹나 싶었겠네요. 그런 이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이마트가 첫 선을 보인 게 창동점입니다. 1993년이에요. 3년이었죠. 네. 1993년에 1호점 창동점을 설립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이자,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 따진다면 20여 년이 지금 더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은 사실 재래시장에 장바구니 들고 가서 비오든, 사실 주차도 좀 공간이 협소했고요. 네네. 현금 가져가야 했고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실내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혁기적인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굉장히 고속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세계 이마트가 시작으로 해서 홈플러스가 이제 1997년 9월에 당시에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이제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대형 할인점을 개설을 했지만 이후에 매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또 롯데마트는 그 이듬해 1998년 4월에 롯데 쇼핑에서 이제 다시 이 대형 할인점 브랜드를 출범을 시키는데, 네, 사실 출범 이후에 줄곧 1위는 이마트입니다. 브랜드 네이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매출, 그리고 이익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마트가 단연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2위 다툼을 지금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이제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는 이마트가 단연 돋보이는데요. 사실 3분기 기준 이제 브랜드 평가사인 이제 브랜드스탁의 기준을 보면 삼성의 갤럭시. 네네. 갤럭시 브랜드가 국내 1위 브랜드고요. 그리고 2위가 네이버, 3위가 이제 이마트인데, 사실은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이마트를 추월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동안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마트가 오히려 갤럭시 다음으로 국내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네이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네임 브랜드에서 이마트를 제치고 3위인데, 그러면 이제 롯데마트와 이제 홈플러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 100위권에는 들어와 있는데요. 롯데마트가 브랜드 평가 기준 30위, 그리고 홈플러스가 3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9월 말 기준 이마트가
48개 매장을 갖고 있고요. 또 롯데마트가 116개를 기준으로 갖고 있는데 물론 뭐 해외를 포함하게 되면 이마트는 한 200여 개, 베트남, 몽골, 네네. 뭐 중국은 뭐 철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롯데마트는 뭐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까지 포함하게 되면 286개인데 이 가운데 뭐 중국 매장 112개에는 철수 수준을 밟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 다소 줄어들 개연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마트가 이렇게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던 데에는 그리고 또 외형 성장을 이뤄왔던 데에는 이마트만의 어떤 전략이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전략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흔히 PB 상품이라고 부르는 자체 브랜드라는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원래 유통업으로 그 기업을 일군 기업들은 이 롯데도 그렇고 네네. 롯데는 제조에서 유통을 들어갔지만 제조 쪽에 욕심을 부리는데 사실은 이마트가 우리가 아는 PB, PL 상품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이마트만의 그 독창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 하면 피코크라는 그 아주 1인 2인 작은 식품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노브랜드라는 아주 저가인데 이 두 개가 재미있게 전혀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피코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PL 상품 그러면 네. 굉장히 저가를 기본으로 이제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데 그렇죠. 피코크는 반대의 전략을 오히려 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의 PL을 써서 성공을 한 사례고 반대로 노브랜드는 그 식음료가 아닌 일반 생활용품을 네네. 완전히 저가로 가서 노브랜드로 가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 시장에서는 발상의 전환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마트만의 그 혁신의 네네. 가장 상징적인 두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코크의 브랜드만의 매출액을 보면 2016년에 1,900억 원을 기록을 했고 2017년에는 그렇죠. 거의 1900이 떴는데 네. 실제 피코크의 역사를 보면 네. 이게 정영준 부회장이 지금 피코크가 우리가 이름 들지만 이 사업을 구성한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요? 예, 최근에 구성했다가 네네. 몇 번을 실패를 하다가 2009년에 그 피코크 담당이 김일한 담당인데 이분이 2009년도부터 이 사업에 TFT를 만듭니다. 네네. 그리고 만들고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다가 가장 벤치마킹을 잘한 곳이 어디냐면 영국의 마크 앤 스펜서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회사가 아마 피코크의 가장 벤치마킹 대상이 됐을 텐데 이렇게 작은 1, 2인용 식단을 아주 이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네네. 그 지역에 있는 맛집들을 다 탐방을 해서 그 맛집에 있는 상품을 상품화시킨 이런 것들을 믿게 그 벤치마킹을 해서 네네. 그나마 안착시킨 게 피코크죠. 그런데 그 이마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뭐 기사에서 본 건데 원래도 이마트만의 자체 브랜드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면서요? 그럼 피코크 말고도 뭐 베스트라는 것도 있었고 뭐 세이브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 이 제품들은 아마 제가 얘기한 것도 낯서실 정도로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인지도를 갖지 못했었던 건데 피코크나 노브랜드는 갑자기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예전부터 있었다가 없어졌다 했던 브랜드들이 많고요. 사실은 피코크도 음식을 간편가정식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요? 60, 70년대에 처음으로 신세계백화점에서 만들었던 와이셔츠 브랜드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와이셔츠 브랜드로 시작을 했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네. 2000년대에는 이제 사라졌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그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TF팀을 만들고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네네. 실질적으로 간편 가정식으로 이제 도입된 거는 201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피코크는 말씀하신 것 같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해서 뭐 이것이 이쁘고 뭐 이렇게 뭐 소형으로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포커스를 맞춘 거는 맛이에요. 품질과 맛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내가 줄 서지 않고도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들을 쫓아다니면서 네네. 거기에 레시피들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영상에도 몇 번 나왔는데 네네. 뭐 초마 짬뽕이라든가 뭐 순이네 빈대떡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것들은 가서 2시간씩 줄을 서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그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포장을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1, 2인 가정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맞춰서 지금 그게 시대적인 흐름에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브랜드는 또 박주근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전략을 또 사용했어요. 노브랜드가 최근에는 사실 저희 부모님 댁 그 근처에도 단독 매장이 있거든요.
어떤 벌써 전략을 세워왔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노브랜드만을 가지고 벌써 4개 매장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연말까지 더 이제 낸다라는 전략인데요. 사실 지금 국내 유통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다 이제 정부의 규제가 더해지고 있어요. 더 이상 유통업으로 뭐 이마트나 이런 이제 대형마트를 출점하기에는 기존의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신규 상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허가가 안 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의무 휴일제를 더 확대하자. 네네. 뭐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더 확대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네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마트가 그나마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다른 타사를 압도할 수 있는 건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1인 나홀로 가구가 계속해서 이제 주류 세대가 되다 보니까 고급 가정식, 간편식에 대해서는 피코크란 브랜드로 굉장히 선고를 하고 있고 이걸 또 배송까지 해줍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네. 당일 배송까지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노브랜드는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격 거품을 다 뺐어요. 노브랜드가 브랜드가 없다는 거니까 네네. 가격 거품을 뺀 대신에 이런 이제 마케팅이나 광고를 일절 배제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생필품 위주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가전제품을 경영하고 있어요. 가전이라고 하면 훨씬 더 이윤이 더 많이 남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을 이제 상품 영역을 점점 가전으로 확대하면서 노브랜드 시장이 어쩌면 이제 이 상생, 기존 이제 골목 상권과 상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점을 내세워서 오히려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이 부분을 노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좀 가격 거품을 뺀 것들이 소비자한테는 저가 상품이지만 품질은 이제 대기업이 보증해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이점을 끌고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아마 지금 과거에 이제 이마트 내에서 판매되던 PB에서는 벗어나서 이제 단독 매장으로 이 상품만을 가지고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걸 또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저렴한 고품질의 그리고 양 많은 제품을 내놓게 되면 혹은 그런 브랜드를 내놓게 되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호평을 받을 만 하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매장의 인근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이 또 침해가 되다 보니까 또 이거를 그냥 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거든요. 이마트에서는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SSM의 경우에는 규제가 있지만 이건 SSM이 맞는지 아닌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법 규제를 하기도 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이 노브랜드가 나올 때 용인시 이제 보라 1호점으로 좀 26개가 있거든요. 네네. 처음 나올 때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SSM이 있어요. 네네. 이게 출점 규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꼼수로 나온 게 아니냐고 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 반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마트가 전략을 튼 게 뭐냐면 상생을 하겠다라고 터서 이제 경동시장이나 구미시장 같은 데를 가보면 네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는 전략을 하나 세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들어오는 보면 그 입구에서 들어올 때 동선 자체를 그 청년들이 만든 몰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년의 몰을 지나서 노브랜드 매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다루는 상품도 전통시장에서 다루는 식품 다루지 않고 생활품 다루듯이 이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을 바꿨죠. 네네. 그게 지금 경동시장, 그다음에 구미시장 이런 데서 지금 먹혀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대기업과 그 골목 상권이 어떻게 협업해서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때 지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좀 주의 깊게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희가 만약에 취재 기자가 있었다면은 그 시장 직접 가서 시장 상인들 반응 어떤지 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한번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PB 상품에 대한 비판인데. 사실 원래 PB 상품이라고 하는 건 자체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하고 그러면 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을 절감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를 내놔서 그 하청업체들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비판의 목소리 좀 있죠. 요즘이 이제 PB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네네.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B는 지금 피코크나 노브랜드 같이 이마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1인 가구들은 잘 아시겠지만 편의점을 가시면 편의점에 있는 PB 상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기 상품들은 정말 PB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PB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뭔가 조금 더 좋은 품질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해서 네네. 가성비가 높은 것을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PB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좀 발달을 하게 되고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B를 소개를 함으로써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연간 500%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노브랜드 정도 되는 네네. 것이고 또 피코크 같은 경우에도 연간 거의 한 93%씩 매출 신장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반면에 그렇다면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가 만드느냐? PB를 그렇죠. PB를 자체적으로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주문을.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을 원래 만들었던 제품하고 유사한 제품처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브랜드는 없이 만들었지만 그러면 그것이 뭐 과자인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모양의 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기존에 잘 팔렸던 과자를 답습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미투 제품이라고 나도 네. 그렇게 만든다라는 네네. 제품인데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미 그것을 개발하고 하는 데 들어갔던 R&D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는데 따라서 만들고 브랜드 자체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허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네네, 그렇게 네. 만들어 놓았던 것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또 다른 것은 낮은 가격으로 조달을 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납품하는 기업에게 그러니까 지금 네네. 그 물건을 받아오는 하청 기업한테 뭔가 이런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또 있다 하는 것들이 지금 비판의 목소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노브랜드라는 그 브랜드,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유통구조에서 생기는 중간 마진을 제외해서 좀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워낙 그 목표를 가격 낮추기로 가다 보면 이 물건을 받아오는 하청업체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얘기했던 가격 후려치기라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중국 사업에 진출한 것도 이마트가 굉장히 빨랐었어요. 하지만 그 중국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일찌감치 또 접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좀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은 뭐 중국 사업을 접기 시작한 것은 이 사드 문제와는 별개로 네네. 사실 이 중국의 유통시장을 너무 좀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1997년에 이마트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현지 매장을 뭐 30개 가까이 늘렸으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했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누적 적자가 이제 뭐 수천억 원에 이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진행해 왔던 차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사드 보복이 진행이 되면서 롯데마트가 타격을 받고 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과감하게 점포를 좀 접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미 태국의 최근에 이제 CP그룹한테 이제 상하이 이마트 매장 5곳을 매각하는 이제 거의 매각 체결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사실은 중국이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의 이제 협업 관계, 사드 보복 이후에 이제 한중 관계가 해빙 모드를 맞고 있지만 네네. 이제 이마트 측은 뭐 기존에 했던 철수 수준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확실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좀 철수를 해서 오히려 이제 다른 동남아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다른 동남아 쪽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투자 자금을 좀 모으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 이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 싶은데 아직 중국의 모든 매장이 다 철수한 건 아니죠? 지금 아마 1개 매장, 6개 매장이 남았었는데 네네. 5개 매장이 매각이 진행이 됐고요. 아직 이제 1개 매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매장 역시 지금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애쓰고 있는데 만약 찾지 못한다면 이제 폐점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마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중국 시장이 훨씬 더 기존보다는 같은 유통업체이다 보니까 롯데마트와 이제 이마트의 경우에는 유통업에서 사실 중국 시장을 계속 노리기에는 네네.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이미 교훈으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유통업체들의 중국 진출은 좀 벽에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편의점도 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변화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리드미 예전만 하더라도 리드미는 동네 편의점인 줄 아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신세계 거였었고요. 이마트 거였었고 이제 그 확실하게 편의점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이마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 24라고. 위드미에서 이마트 24로 지금 다들 점포를 바꾸고 있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그 위드미에서 이마트 네. 24를 론칭을 하고 지금 계속 점포를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 네네. 우리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주가 네. 의무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규정이 걸려있냐면 점주가
이마트 24로 공사를 다시 했을 때 네네. 5년간 그 일을 바꾸지 못하고 5년 안에 철수를 하면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점주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꺼리고 의무적으로 바꿀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렇지만 이마트에서는 정영진 부회장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 유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의 플랫폼은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네네. 복합 쇼핑몰, 나머지 하나 중요한 유통의 플랫폼이 바로 그 편의점입니다. 네네. 편의점은 단순한 1인 가구의 작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본을 가보시면 편의점이 세탁소, 그다음에 은행 역할, 네네. 그리고 다양한 금융거래, 물류, 모든 생활의 플랫폼이 사실 편의점이기 때문에 아마 정윤진 부장 입장에서는 이 편의점에 대한 플랫폼에 굉장히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업에서는 편의점 필수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향후 5년간 3천억을 투자해서 이마트 24를 대표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유대미가 빠른 속도로 아마 이마트 24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제 7월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간판이 그러면 이제 이마트 24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생각하는 게 이 신세계에서 이 간판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약간 이상한 임용 계약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죠? 1,000만 원을 무조건 빌려야 됩니다. 점주 입장에서. 근데 네. 그게 이자를 받지는 않아요. 다행히. 네네. 1,000만 원을 손해볼 빌려야 건 없을 것 되고 같은데. 그것까지는 네. 괜찮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매출에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매일매일 송금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분은 네네. 놔두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시간이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송금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포를 그러면 지금 이 이마트 24라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깔끔하고 네네. 좀 전에 나왔던 위드미 20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개선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네.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노브랜드라든가 피코크가 이마트 24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충분한 점주들이야 뭐 그냥 바꾸면 된다 치지만 그게 부족한 분들은 좀 그게 안 되니까 그 격차에서 발생하는 갭을 또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 또 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남매의 분리경영 완성. 일단 대략적인 구조만 보자면 신세계그룹 하면 저희가 정용진 부회장을 떠올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마트를 정용진 부회장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신세계 백화점은 동생 정유경 사장이 맡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분리경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네. 둘이서 지금 이제 그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교환을 해서요. 네네. 정영진 부회장이 지금 7.3% 정도였던 이마트 지분이 지금 9.8% 정도까지 높아졌고요. 네. 정유경 총괄 사장은 신세계 지분율이 2.5%에서 9.8%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로 나뉘어서 서로 본인들이 맡은 부분을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분리 경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완벽한 분리 경영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남아있는 게 이제 면세점 사업인데요. 네네. 신세계 그룹의 면세점 사업은 크게 두 개의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조선호텔에서 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지난번 면세점 허가를 받으면서 신규로 만든 회사가 하나 있는데 신세계 DF라고 네네. 이 회사가 요번에 그 신세계 강남점 면세점을 하고 있고 요번에 제2청사의 면세점 들어가는 오픈 예정인 여기를 이 신세계 DF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6일이었죠. 16일에 그 공시를 한 게 조선호텔에서 갖고 있는 면세점 사업, 요 면세점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네. 신세계 면세점 그 글로벌이라는 회사로 이제 물적 분할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요거를 11월 30일 날 완료를 해서 11월 1일부터 업체에 완전 분리를 하겠다는 건데 네네. 이 말은 지금 조선호텔은 정용진 부회장 거고 신세계 DF는 그 정유경 이 맡고 있는데 조선호텔만 가지고 네. 제가 정용진 부회장 가지고 그 면세점 사업은 물적 분할을 해서 이걸 신세계 DF와 합병을 시켜서 동생 정유경이 주겠다는 의도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완전히 우리는 남매 간 분리경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면세점이 그렇게 분리된다면 분리가 안 됐을 때 뭐 안 좋은 점이라든지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그 신세계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네네. 이게 명확하게 딱 분리가 돼 있어서 네네.
혹여나 이제 아무리 그 남매간이지만 네네. 그 서로 간에 어떤 뭐 그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불씨가 완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면세점 사업과 이마트는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사업과 분리돼 있어서 특별히 시너지 날 게 없다라고 판단은 또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면세점 사업이라는 게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쪽 면세점 좀 안 될 때 여기를 철수하게 되는데 이 철수하는 점이 정용진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유경격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린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스타필드 한번 가볼게요. 스타필드 직접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저는 가봤는데. 네, 저도 다 가보셨어요? 자주 갑니다. 소장님 느낌 어떠셨어요? 일단 한번 이 고양 스타필드 8월에 네네. 이제 오픈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갔습니다. 네네. 일단 교통이 너무 많이 막혔고요. 정말 1분에 한 10cm씩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네. 사람들이 많았는데 딱 들어간 첫 느낌이 이게 놀이동산인지 쇼핑센터인지 네. 정말로 쇼핑몰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스타필드 고양의 느낌은 놀랍다. 네네. 정말 이 어메이징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가족, 연인,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함께 쇼핑하고 문화체험하고 놀거리하고 먹거리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세계 이마트 측은 고객 체류 시간을 보다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넣어놓습니다. 거기에 네네. 4층에 가면 스포츠 몬스터, 뭐 메가박스와 같은 이런 이제 다이나믹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또 한 옆에는 이 스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또 밑에는 먹거리. 굉장히 그 전국에 있는 유명 맛집을 대부분 다 이제 입점을 시켜놔서 뭐 가족 단위의 이제 고객들이 네네. 와서 쉬고 만 싶으니 이제 쉬고 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이러다 보니까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면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죠.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백화점 떠올려 보시면은 최대한 좁은 면적에다 최대한 많은 매장을 놓고 거기서 최대한 많은 구매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유통업계의 전략이었거든요. 확실히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뀐 전략이 통했네요, 또. 그렇죠. 뭐 고객의 체류 시간을 일단 늘리겠다 네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고양이나 뭐 그 하남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비쇼핑 공간 이것이 20% 이상이 됩니다. 옛날엔 쉴 수 있는 공간은 죄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그 비쇼핑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체류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네네.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영진 부회장의 전략이었었는데 이것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나왔던 통계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방문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즐거웠다라고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저희가 한 가지 그냥 좋게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이마트가 뭐 성장 잘 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좀 잘 다가온 것은 맞습니다. 전략 잘 짜서. 하지만 이마트 자체적으로 내부 거래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신세계가 이마트 내부 거래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 말하는 거 맞잖아요. 네. 그 비중이 880억 원, 거의 32%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현 정부에서도 그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내부 거래를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그런데 이마트나 신세계의 경우에는 이 계열사의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피코크 말씀하셨는데 네네. 피코크는 신세계 푸드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부 거래가 발생할 내부 수밖에 거래네요. 없는 구조예요. 네네. 스타필드를 만들면 신세계 건설에서 해요. 신세계 그렇죠. INC에서 네네. 하고. 그러니까 내부 거래가 발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런 구조를 아마 어떻게 해결하는가도 아마 정용진 부회장의 해결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제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께서 일단 뭐 지금까지 전략 잘 세워온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저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야기로 지금의 성과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였을 뿐이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것만큼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성과를 우리가 미래까지 연장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이마트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수에서 더 뭔가를 돌파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해외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네. 이게 유통이라는 게 이제 그 현지 문화와 이제 현지 시민들의 어떤 문화를 이제 읽지 못한다면 중국에서처럼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유통 사업이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해외를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가장 우리가 손쉽게 갈 수 있는 게 동남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아직은 성장 동력이 있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스타필드라는 종합 쇼핑몰부터 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 여기에다 이런 것까지 이제 동반해서 진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자사의 상품, 지금 뭐 피코크라든가 노브랜드라든가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그 굉장히 강한 이제 이 성공이 어떤 DNA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현지 시장을 좀 뚫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하는 DNA를 보여줘야지만이 굉장히 이제 우리 국내 1등이 아니라 이제 세계 글로벌 유통업체로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마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3분과 함께했어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하시죠.